안녕하십니까.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. 이번 6월 2주차 주간 베트남 경제 이슈에 대해서 동향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에어컨 업체인데요. 아산조라는 회사가 드디어 이 대규모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다라는 기사입니다. 그럼 여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을 2에서 30%까지 확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우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베트남이 이 점을 고치면 저는 엄청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, 이 금지한다, 이 은행 직원이 이 불법 대부업, 예전에도 베트남 스튜어디스가 이 밀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걸렸거든요. 밀수를. 그러니까 사실 이 후진국의 정말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은 정말 높지만,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덕성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. 저는 베트남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면 정말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 점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,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베트남은 이 개인 부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래서 베트남 기업들, 은행들이 특히 이 매각을 진행을 하는 이유도 사실상은 이 재무 건전성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정부는 부채 비율을 60%까지 낮췄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포함했습니다. 이거는 약간 카더라인데요. 제가 증빙을 못 찾았습니다. 제가 이 하노이 경전철이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. 이 시행사가 중국 기업입니다. 제가 알기로 중국이고, 이게 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2019년 10월까지 또 다시 한번 연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거는 이 곡세, 이게 뭐냐면 이 티정, 이건 시장입니다.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 공유 차량이란 뜻이거든요. 이 꺼이 이게 뭐냐면 이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. 부르다.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. 이게 세가 뭐냐면 이 운송기관 앞에 붙이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세 오토 세 마이, 이게 그래서 이게 자동차, 자전거, 이 오토바이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이, 주 내용이 뭐냐면 이 우버가 이 4개사 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랩, 배, 그리고 고비엣, 그리고 패스트고, 이렇게 4개사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. 최근에 제가 이 1주차에도 포함을 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,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도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그룹이 1억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. 그래서 이 김승현 회장님이 지금 하나그룹의 이 태양광 산업부터 해가지고, 사실 하나 큐셀이 지금 굉장히 선전을 작년에 했잖아요.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.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옹진에너지 사태도 있고, 이런 면에서 이 규모 경제의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는 이 베트남 내에서 효성그룹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거라 생각합니다. 사실 하나생명은 진출한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이거든요. 그렇지만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하나의 베트남 진출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전진 기지화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효성그룹과 비슷한 모듈로, 효성도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, 이 생산 기지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.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포함시켰고요. 참 사실 이게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중국이 저는 이게 중국한테도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. 누가 무서워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? 이렇게 계속 이러는데 기사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미국에 협조하지 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제 좀 제 나름 이러한 일들이 터지면 뭐가 생기겠나요? 포스트 차이나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기사를 포함을 시켰고,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사드 여파로 무덤이 된 중국, 국내 기업의 무덤이 됐고,
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남아시아의 매출 비중이 이제 60%까지 육박을 했다. 사실 최대 피해를 봤던 게 롯데 신동민 회장님이셨잖아요. 사실 베트남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롯데가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경영을 하시든 학생이시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 기사는 뭐냐면, 이 중국이 가지고 있다, USD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, 이 무역전쟁을, 깨우자이, 이게 뭐냐면, 이게, 이 시간을 끌다, 이런 뜻입니다. 시간을 끌다. 이 보이미, 이게 뭐냐면, 미국과 이 무역전쟁에 있어서, 이러한 자금이 이렇게 넉넉하다. 제가 알기로 중국은 3조 원 USD 달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,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갑자기 이 70억 달러를 베트남에 넣었다라는 거죠. 그 점에 중국 역시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자국의 경제 역시도 지금 리스크 방어에 들어갔고, 그 후에 중 하나가 베트남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. 말 그대로 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후에, 사드의 최대 후에는 지금 베트남이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인도네시아도 좋은 나라지만 이 인도네시아는 정치가 불안하거든요. 네,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. 베트남이 1억이 좀 안 되고요. 사실 인도네시아는 자원도 많은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 베트남을 더 이제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. 이게 뭐냐면, 이 투덩, 이게 뭐냐면 이 총리께서 이오고 명령을 했다. 수리, 수리 말 그대로 한국 단어랑 비슷합니다.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라. 그게 뭐냐면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라고 한다는 기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,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. 제가 지금 1편은 한국 부동산 편을 찍어놨고 하노이 부동산을 찍을 예정인데, 사실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이 30%까지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,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베트남 분들은 이제 소유가 되는 거고, 이 외국인들은 50년 동안 권한을 갖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죠. 이 모 가수분 중에 이 박민님이셨나요? 이분이 해외 부동산으로 좀 크게 돈을 버셔서 한국에서 책을 내셨는데, 그분의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, 이 해외 부동산, 특히 이 개발도상국,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,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의 투명성이 부족하다. 그래서 제가 출처를 같이 달았고요. 결국은 뭐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, 이런 맥주 회사부터 해서 사실 이 베트남이 이런 투명성의 정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성, 이 투명성과 도덕성만 제가 보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수준을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한다면 저는 베트남이 정말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주가 한국경제 동향 5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가 났다. 이거는 이제 반도체랑 이 배당이 4월에 있잖아요. 이 배당 효과 때문에 원래 1분기, 2분기는 좀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흑자를 보더라도 흑자폭이 적은 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거를 하느니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는데,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경상수지가 그래도 6에서 700억 불을 이번 연도도 유지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, 왜 경상수지가 나냐는 이 해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고, 이 투자 이전에 의해서 수출이 되는,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래에 의한, 제가 많이 강조하는, 이거는 사실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거든요.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양대 노총에 밀려난 이 소형 크레인, 최근에 이 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 기사와 함께 이 소형 크레인을 반대를 하는 게 주 핵심이잖아요. 거기에 이 협의체에도 빠져 있다.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약자시지 않습니까? 이 소형 크레인을 하시는 분들이
이 사회적 약자 위치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공유하고자 제가 포함시켰습니다. 이 월가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인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.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고요. 이거를 대비하는 거죠, 말 그대로.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. 내년에 이제 재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뭘 하든 경제입니다. 이 양대 체제잖아요. 민주당과 공화당 체제인데 경제가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풀리기 때문이거든요. 이 통화량 이슈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,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인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이 DSR, 이 이금융권의 DSR을 먼저 규제를 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 포석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금 가계부채 대출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저는 이게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. 이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, 정말 경제가 나가는 방향으로 보냐, 아니면 말 그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발맞춰서 경제 정책을 짜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.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 내년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?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선거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거다. 그리고 이 3기 신도시,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고 1, 2기 신도시가 특히 이 일산이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? 이 김현미 장관님의 지역구가 일산이거든요. 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. 사실 이 일산이 집값이 원래는 분당이랑 같이 분양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는 평당 5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과연 이 선거와 정치 때문에 이 재개발 카드를 꺼내냐 안 꺼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재개발 카드를 꺼낸다 그럼 일산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분당은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가격이 확 튀어오를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점에서.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경제는 살리겠지만 이 빈부격차는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부동산이었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무리한 대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DSR, 이금융권 DSR 규제까지 들어간 거고요. 지금 이 민간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 대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조를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재무 건전성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